15년 전 대학 입시 시험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한 대의 페라리가 길가의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무고한 사람들 10여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전국이 들끓는 여론 속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속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15년 후 도시 외곽에 버려진 시계 공장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끔찍하게 죽었는데 거의 조각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전신에 칼 자국과 화상 자국이 나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꺾여 끊어진 채 결국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현장은 유난히 깨끗했다. 흉기도 지문도 발자국도 없었다.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피해자의 양녀가 갑자기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선천적 기형인 손을 보았다. 나는 알았다. 범인은 절대 그녀일 수 없다는 것을. 여기는 아야 구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왕유아는 신문실에 조용히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다. 불과 3분 전 그녀는 내게 직접 말했다. 그녀가 바로 1질2질 특별 중대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3살짜리 아이 손만 하고 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왕원의 기록을 손에 쥐었다. 그 기록에는 그녀가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짧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선천적 기형으로 손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시신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고 가장 깊은 칼자국은 복부 내장을 드러낼 정도였다.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왕유엔이 우리 바로 앞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그녀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발가락으로 연필 두 끝을 꽉 쥐었다가 가볍게 비틀자 투비 연필이 뚝 소리를 내며 달콤하게 두 동강이 났다. 리 대장님, 이건... 류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신문을 계속했다. 왕씨, 당신이 살인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흉기는 무엇이며 어디에 숨겼습니까? 고기 자르는 칼을 썼고 떠난 뒤 강에 던져버렸어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시체를 발견한 이후로 우리는 사흘 동안 덤불, 모래사장, 강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상처와 일치하는 칼은 하나도 찾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신의 양아버지인데 왜 그를 죽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다. 그는 회사를 진정 정시 가문에 넘기겠다고 말했어요. 유언장을 고쳐서 조카를 첫 번째 상속자로 지정했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였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왕씨, 아시겠지만 고의로 상속자를 살해하면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왕위에는 눈을 내리깔고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이 시체를 그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어요. 시신은 교외에 버려진 시계 공장에서 발견됐다. 죽음의 장소로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1년 내내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날 우연히 폐허도시 탐험을 전문으로 하는 인기 스트리머가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아, 그럼 원래 시신을 은폐할 생각이었나요? 왕원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습니다. 내 시선은 다시 한번 짧고 기형적인 손에 고정되었다. 손가락 마디는 말라붙어 거의 구부러지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부검 보고서를 넘겼다.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는 크고 작은 17개의 찔린 상처가 있었고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깊었다. 목 뒤에는 둔기로 맞은 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담배를 눌러붙인 자국이 곳곳에 있었으며 법의관은 죄를 채취했다. 특히 칼자국은 방향이 제각각이고 높이가 다르며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심지어는 위로 찌른 자국도 있었다. 이는 범인이 키, 자세, 각도가 서로 달랐음을 증명한다. 피해자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서서 찔렀다면 칼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찌른 자국은
왕원이 쪼그려 앉았다는 뜻인가. 그녀의 다리가 아무리 유연해도 칼을 쥐고 바닥에 엉덩이를 끌면서 각도를 바꾸며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다. 웃겨 죽겠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 사람이 뒤에서 의자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젖히고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찔렀을 것이다. 류리가 말했다. 신문실을 나와 류리와 나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방금 얻은 정보를 소화했다. 왕유엔에게 공범이 있는 것 같아 사무실에 막 돌아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복도가 시끄러워졌다. 에르메스 가방을 든 한 여성이 달려들었고 두 여성 경찰관이 붙잡아도 놓지 않았다. 내가 화를 내려던 순간 샤오엔이 말했다. 피해자의 아내라고. 내 딸은 어디 있나?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그녀를 체포한 거야?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마다 소리쳤다. 막 졸업한 소음은 그 기세에 목이 메었다. 류리는 달랬다. 정부인, 따님이 자수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원호는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정 씨를 죽일 수 있겠어? 내게 만나게 해. 내가 말해야 해.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는 성인이니 자백할 권리가 있고 가족을 만나기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정 부인은 더욱 흥분했고 나는 손을 들어 밖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류리는 부인을 부축하며 속삭였다. 부인, 정말 왕원을 사랑한다면 빨리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대청에서 그들은 계속 달래서야 그녀가 진정했고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필요 없어요. 이 집안은 결국 그녀의 것이니까. 샤오엔이 보고했다. 청씨 집안의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청정청 씨는 실제로 유언장을 수정해 왕원의 이름을 빼고 먼 친척인 손자를 첫 번째 상속인으로 지정하려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도 알지 못한다. 또한 정 씨의 비서가 말하길 한 달쯤 전에 그녀가 정 씨가 왕원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소엄이 말했다. 나는 조금 놀랐다.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는 정 씨 부부가 왕원을 극진히 아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원은 입양된 아이로 지난 몇 년 동안 정 씨 집안은 그녀에게 성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이 집안에는 원래 트릭립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15년 전 대학 입시 시험이 끝난 날 정립은 술에 취해 페라리를 몰고 버스 정류장에 돌진하여 1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여론을 들끓게 했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립은 신속히 사형에 처해졌다. 정립이 죄를 갚은 지 1년 후 정씨 가문은 고아원에서 장애를 가진 소녀 왕원을 입양했다. 당시 왕원은 13살로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정씨는 1년의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자선 기금을 설립해 왕위안과 같은 장애 아동을 돕는 데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정씨는 그 이후 도시에서 유명한 자선 사업가로 변신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씨 가문은 정립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고자 했던 것이다. 수년간 정씨는 왕원을 정성껏 키웠다. 중학교는 국제학교에 보냈고 대학은 해외 유학을 보냈으며 귀국하자마자 회사에 입사시켜 3년 만에 총경리로 승진시켰다. 우리는 그를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정씨 부인은 경찰서를 떠나며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는 왕원의 옛 학교를 찾아가 당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왕원이 온순하고 조용하며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르며 친한 친구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 가족은 그녀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매일 고급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켰다. 정 부인은 직접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장애가 있음에도 정 씨는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녀가 발로 신문조서 서명을 하는 모습이 기억난다. 사춘기, 자존심이 가장 연약한 시기, 그녀가 신발과 양말을 벗을 때의 차별과 조롱의 시선을 상상할 수 있다. 선생님도 안타까워하셨다. 맞아요. 왕위에는 매우 강인하고 낙관적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녀가 괴롭힘을 당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망설이며 첫 반년 동안은 정말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이, 리 팀장도 아시다시피 입이 매우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무기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만뒀어요. 괴롭힘을 주도하던 아이가 갑자기 왕위안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지? 선생님은 원인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해 괴롭힘을 주도했던 아이의 이름인 마셴셴을 알려주셨다. 지금 나와 류리는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다. 왕원의 국제학교에는 관료 집안 아이들도 많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중산층 가정들도 억지로 엄청난 학비를 내고 다니고 있다. 마셴셴은 후제에 속한다.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딸이 또 문제를 일으켰는지 계속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단지 옛 친구 왕위안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왕원의 이름을 듣자 마셴셴의 어머니는 얼굴을 더 찌푸렸다. 마셴셴은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 어리석게도 그녀를 괴롭혔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심한 장난을 치고 더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원은 집에 알리지도 학교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욱 횡포를 부리며 그녀의 책상 서랍에 있던 책을 모두 교실 가장 높은 선반에 던져버렸다. 왕원이 발로도 닿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남자가 왕원을 마셴셴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남자는 정정청 씨의 비서라고 했어요. 정 씨 집안을 대신해 우리 집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어요. 마셴셴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왕원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렇지 않으면 정 씨 집안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상에 나는 죽을 만큼 무서웠어. 시엔시엔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녀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허락했어. 마셴셴의 어머니는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떨린다.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정씨 가문은 흑백을 가리지 않고 장악하고 있어서 건드리면 딸이 무슨 고통을 겪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정청 씨는 남성 비서를 둔 적이 없습니다. 마씨,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한번 가셔서 그 남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와 협력해 주세요. 초상화가 완성되자 나는 그것을 왕원 앞에 놓았다. 그녀의 동공이 크게 떨렸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그 사람을 아는 거지? 제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고 왕원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멈춰. 이 남자는 누구야? 왜 그가 너를 대신해 너를 괴롭히는 녀석들을 협박한 거야? 너와 그의 관계는 뭐야? 왕원은 아래 십수를 깨물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계속 추궁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있는 수많은 상처를 당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가 당신을 도운 거죠. 그렇죠.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고 동상처럼 침묵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를 보호하려는 건가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탁자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안의 불꽃이 타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초상화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말해. 내가 엄한 얼굴을 하면 악신 사당에 모신 신처럼 보인다고 샤오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과연... 왕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정교하게 제단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리 대장, 제 의뢰인을 협박하는 것을 당장 멈추세요. 신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류리가 뒤를 따르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변호사, 정씨 가문의 변호사가 너무 강경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화가 나서 서류 더미를 벽에 쾅 던져버렸다. 그 젊은이는 분명히 열쇠였지만 왕원의 입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샤오옌이 노트북을 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저는 그저께부터 인터넷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 씨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불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자선 활동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이상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노트북을 켰다.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 지역 IP 악취200607. 정정청은 믿을 수 없는 소인배다. 그의 아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그의 집안은 수많은 생명을 해쳤다. 이런 결말은 당연한 것이다. 업보다 아래에는 의문으로 가득 찬 댓글이 달렸다. 정씨 집안은 엄청 부자고 여기저기 자선도 하는데 왜 배상금은 인색한 거지? 나는 샤오엔에게 이 방향으로 더 깊이 조사해보라고 했다. 류리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뭔가 찾았어. 류리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다. 사장님, 이건 고아원 왕원의 기록입니다. 그만 먹어. 내가 직접 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형사팀이 야근하는 건 흔한 일이고 라면은 우리들의 전략적 무기다. 나도 매콤한 소고기 국수를 후루룩 먹어치웠다. 국수가 익는 동안 왕원의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병원에서 키울 수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어린 시절을 그 네 벽 안에서 보냈다. 손에 장애가 있고 말도 적어. 어느 가정도 그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정씨 가문이 나타났을 때까지 소엄이 문을 밀며 말했다. 사장님, 부국장 닝 씨가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형사팀을 담당하는 닝 부국장은 며칠 동안 정정청 사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입술이 부풀어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우리처럼 우리 왔어. 앉아. 내가 엉덩이를 붙이기 전에 그는 곧바로 물었다. 언제 판결할 거야? 왕원은 범인이 아닙니다. 현장에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누구야? 그의 눈썹이 밧줄처럼 찡그려졌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왕원은 혼자서 했다고 고집합니다. 그는 침묵하며 담배를 피웠다. 이 사건이 너무 빨리 퍼져서 상부가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한다. 판결만이 민중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다. 이해한다. 이처럼 잔혹한 사건은 드물고 범인이 아직 도주 중이라면 시민들이 알게 되면 공포에 질릴 것이다. 닝 국장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사흘, 단 사흘뿐이다. 다른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 왕원을 검찰청으로 이송하라. 그가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방에서 나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왕원아, 그날 밤 시계 공장에서 내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니?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급히 국수 2그릇을 후루룩 먹고 류리의 보고서를 계속 넘겼다. 왕원의 사회관계는 간단했다. 집과 회사뿐이었다. 정 씨가 실종된 밤, 그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카메라, 퇴근 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시계 공장 지역으로 직행했다. 이미 22시 30분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연기가 나를 깨우게 했다. 아동보호소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2008년 왕원은 몇 가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고 사진에는 그녀가 자신이 오려낸 종이꽃 보가를 부끄러워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2009년이 되자 활동 빈도가 급증했다. 몇 달에 한 번에서 매주 한 번으로. 원래 소극적이던 그녀가 갑자기 그렇게 부지런해진 것은 분명 무언가에 매료된 것이다.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마셴셴이 말했듯이 왕원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온 젊은 남자는 잘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바지 밑단을 접어 올린 채 얼굴에 여드름이 몇 개 나 있고 막 대학을 졸업한 학생처럼 보였다. 왕원이 봉사활동 중에 그 남자를 만난 걸까? 저는 많은 대학이 아동보호시설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류리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교차 확인하고 왕위안의 시간과 대조해보라고 말했다. 류리는 새벽까지 찾아보다가 눈이 빨개진 채 소리쳤다. 대발견이다. 보육원에 가장 많이 방문한 두 자원봉사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바라기, 기금봉사팀, 도신중학교 선행도 그룹, 독신중학교. 나와 소음이 동시에 외쳤다. 15년 전 페라리 사고로 16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는데 모두 독신고등학교 12학년 7반 학생들이었다. 15년 전 독신고등학교 12학년 7반은 대학 입시를 마친 후 16명이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했다.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페라리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페라리는 무모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가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했다. 16명의 아이들이 날아가고 피와 살점이 길가의 잔디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장면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 사진을 보면 여전히 소름이 끼친다. 3개월 후면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학생들은 화려한 여름 한가운데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날은 담장시에서 가장 비통한 날이었다. 추모의 꽃이 길 전체를 뒤덮었다. 당시 나는 막 부서에 들어온 신입이었고 큰 사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단지 운전사 트랙립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를 마친 뒤 곧바로 즉결 처형당했다는 사실만 알았다. 여론은 들끓었고 네티즌들은 정립을 처형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더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 이후 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사흘 동안 조기를 개양했다. 뉴스, 추모사, 생화, 파란 바탕에 흰 글씨의 공고문이 쓰나미처럼 도시 전체를 덮쳤다. 그러다 모든 것이 침묵에 빠졌다. 마치 16명의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인이 독신 학생이라면 정립은 벌을 받았는데 왜 정정청까지 죽였을까? 피해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떼인 경우 인색한 노인을 복수하고 싶은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왕위에는 왜 가담한 걸까? 그녀는 이 피비린내. 나는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걸까? 사흘 남았다. 이른 아침 TN 은견이 하품을 연발하며 달려와 보고했다. 그 댓글은 사실이다. 정정청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가족들이 회사 정문으로 몰려와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들고 정씨 가문의 무자비함에 대해 소리치자 그는 경찰을 불러 개쫓듯 쫓아냈다.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국은 별장 문 앞에 빨간색 통지문을 붙여 즉시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그를 노예 목록에 올렸지만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오만했다. 16가정이 지금까지도 빈손이다. 외아들을 잃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고생한 끝에 거의 모든 가정이 파산했다. 나는 서류를 뒤적이며 읽다가 목이 메었다. 부모 이혼, 자살, 이주, 바위처럼 단단했던 가족들이 정씨의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국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트링 부인이 착용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나비 귀걸이가 불빛 아래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 귀걸이를 사려면 얼마나 많은 피가 필요했을까? 2015년부터 정정청 부부는 사치품 구매와 출국이 금지됐다. 왕원이 방패막이었구나. 성인이 된 그녀는 정씨 가문의 회사에 법적 대리인이 되었다. 거의 모든 재산이 그녀의 이름으로 이전된 후 그녀의 이름을 빌려 해외로 세탁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 부인이 이 집안은 결국 그녀의 것이라고 말한 뜻이다. 류리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럼 왕위엔에게도 동기가 있는 거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왕원은 돈에 탐욕스럽지 않아요. 정씨 가문에 온 이후로 그녀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대학 시절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그녀를 보라. 낡은 셔츠, 명품은 하나도 없고 반지도 없다. 그래, 그녀는 명목상 총경리잖아. 소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또 하나 눈여겨봤습니다.
자백 당일 그녀가 입었던 그 옷은 인터넷에 올라온 대학 시절 사진 속 옷과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하얗게 바른 것뿐이었습니다. 소음이 말했다. 그녀가 아동보호소에서 7학년 학생들을 만난 걸까요? 그들이 방문한 적이 있나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독신자원봉사팀은 학생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27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 거의 반 전체가 선도에 참여했다고 한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현장 증거물을 다시 확인해보자. 정 씨의 휴대폰과 지갑은 뒤져져 있었다. 저는 연관실에 가서 옷을 다시 살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의학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전에 다 확인하지 않았나요? 모르죠. 나는 웃었다.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울수록 이미 살펴본 것들에 속기 쉽다. 나는 강철 테이블 위에 하나하나 펼쳐놓았다. 재킷, 소매, 바지밑단, 솔기, 안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법의학자가 중얼거렸다. 섬유, 미량의 DNA, 파편들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했다. 재킷을 다 보고 고급 가죽 신발을 집어들었다. 미끄럼 방지용 깊은 그물망, 밑창은 쉽게 더러워지는 종류였다. 뒤집어 놓고 불빛에 가까이 대고 그물망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갑자기 백색 등 아래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멈춰. 나는 숨을 죽였다. 한 메쉬 구멍에서 작은 조각이 반짝였다. 투명한 플라스틱,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법의학자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갑, 집게, 내가 속삭였다. 그녀는 즉시 실행했다. 나는 집게로 집어 눈앞에 가까이 대었다. 값싼 돌, 플라스틱 받침, 타오바오에 넘쳐나는 네일 스티커 종류였다. 이건 법의학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가짜 손톱 액세서리, 싸구려 물건입니다. 나는 증거품 가방에 넣었다. DNA를 비교해봐. 법의학자가 깜짝 놀랐다. 당신은 그가 죽기 전에 밟았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그래. 내 목소리는 줄처럼 팽팽했다. 그가 우리에게 범인이 누군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정정청은 참혹하게 죽었고 칼에 난 상처가 곳곳에 있었으며 발목에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면 범인이 떨어뜨린 돌이 그의 발 옆에 떨어졌을 것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발로 돌을 신발 밑창에 박아 넣었을 것이다. 이건 내일용 접착제 돌이야. 류리가 증거물 가방을 눈앞에 들이대며 놀라 외쳤다. 그녀는 봉지를 돌리며 속삭였다. 분리형, 값싼 제품, 플라스틱, 밑창, 평범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 거야. 돌에는 분홍색 플라스틱 조각이 붙어 있었다. 샤오옌, 왕유아는 네일을 하지 않아요. 손가락을 구부리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붙일 수 있겠어요? 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의 손톱은 아주 짧아서 붙여도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 나는 벌떡 일어나 무덤처럼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127반에서 살아있는 학생, 특히 여자애들 중에 이런 네일을 붙인 애가 있는지 당장 조사해. 알겠습니다. 류리는 평소보다 3배는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현장에는 왕원 외에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 애인. 나는 법의관이 방금 묻던 말이 떠올랐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 배제해. 그 사람 아내는 아몬드색 매니큐어를 바른다. 나는 샤오엔에게 말했다. 127반 졸업사진을 가져와. 대학 입시 전에 찍은 졸업사진은 원래 기념용이었는데 누가 알았겠는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생애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을. 127반은 31명의 학생으로 독신의 새 시범 학급 중 하나였다. 15년 전 피해 사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살아남은 15명은 모두 201빌, 9815 유학. 정착, 비극의 도시를 탈출했다. 나는 손을 들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진을 하나씩 왼쪽으로 끌어와 우선 조사 대상 영역에 붙였다. 죽은 사람들의 사진은 오른쪽에 두고 양쪽 사이에는 운명이 갈라놓은 강처럼 검은 잉크 선을 그었다. 야, 리씨,
이번 주 농구 일정 안 받아.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해야지. 사건 수사 중이구나. 듀팀의 댄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화이트보드에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건 해결하고 나서 운동하자. 상사가 눈치 보내. 독신. 댕 팀장이 칠판에 쓰인 글자를 보고 갑자기 떠올렸다. 2주 전에 독신이 학교 기념식을 주최했지. 기념식, 응. 내 여동생의 조카가 동창생들을 맞이하는 자원봉사를 하러 갔어. 나와 류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샤오연이 눈치챘다. 누가 왔는지 당장 확인해봐. 바로 그때 한 여성 경찰관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왕원이 구치소에서 자살했어요. 다행히 교도관이 제때 발견해서 왕원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살하기 전에 우리는 그녀를 다시 한번 신문하며 독신에 대해 물었다. 이 신문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당신 외에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나는 네일 스티커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뿐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통해 12학년 7반 학생 1명을 보호하려 했다. 우리는 7학년 담임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 왕유안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아이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기억나요. 왕원은 나이가 더 많았고 7학년 아이들이 그녀를 매우 신경 썼어요. 몇몇 아이들은 자주 그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러 왔죠. 나는 그녀에게 졸업사진에서 그 3명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달라고 했다. 남자 2명, 여자 1명, 여학생 이름은 리몽. 류리가 휴대폰을 건넸다. 리몽의 개인 페이지, 커피잔과 함께 찍은 셀카, 턱에 턱을 괴고 신발 밑창에 박힌 보석 모양의 네일이 반짝였다. 바로 잡았다. 신문실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리몽은 팔짱을 끼고 앉아 콧대 높은 표정이었다. 여전히 길고 매끈한 검은 머리에 밝은 눈. 오므린 입술은 15년 전과 똑같아. 살인 용의자가 아니라 견학온 학생처럼 보였다. 이몽, 내 아버지가 시계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당했다고 들었는데 맞지? 나는 가벼운 대화 톤으로 말을 꺼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턱을 치켜들며 익숙한 오만한 눈빛을 드러냈다. 대답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맞아. 차가운 한마디. 눈은 여전히 벽 모서리에 고정된 채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건 오만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11월 21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디 있었어? 집에서 TV 보고 잤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혼자, 응.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럼 왜 내 차가 21일 오후 6시에 호아이하이 빈투 교차로를 지나서 다음날 새벽 1시 40분에 다시 돌아왔는지 설명해봐.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잠이 안 와서 바람 쐬러 운전한 거 안 되나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람 쐬러 간 게 시계 공장 근처였다고. 나는 경로 인쇄물을 펼쳐 보였다. 공장 교차로에서 20분 동안 멈췄어. 그녀의 어깨가 뻣뻣해졌다. 저 동네 좋아해요. 길이 한산하니까. 여자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리몽.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증거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안에는 분홍색 돌이 들어있었다. 네, 손톱 맞지? 왜 피해자의 신발 밑창에 있었어? 리몽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런 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제 거라고 증명하죠?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A4 용지를 꺼냈다. 파편에 미량의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커지고 숨소리가 가빠졌다. 리양,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돌이 신발 밑창에 딱 끼어 있었을까? 그러다 깨달았어요. 정정청이 범인을 지목하고 싶었던 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돌이 발 옆에 떨어졌을 때 세게 밟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노련한 정정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범인을 잡으려는 계략을 꾸몄다.
내가 이어 말했다. 파편에 묻은 DNA는 당신과 일치합니다. 상황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당신이 왕위안과 약속대로 공장에 갔고 왕위안이 정 씨를 유인해 왔어요. 두 사람이 그를 제압하고 의자에 묶은 뒤 고문 도구를 사용했죠. 당신이 너무 세게 찔러서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을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고 피부색 테이프가 붙어있는 바로 그 부분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자백보다도 더 큰 소리였다. 이때 류리가 문을 밀며 들어왔다. 왕원이 리몽이 체포된 걸 알고 무너져서 모든 걸 털어놨어. 이몽의 눈빛이 당황해졌다. 나는 앉아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양, 나는 풍익의 일을 알고 있다. 이몽은 버티고 있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입술을 떨었다. 풍익은 왕원을 가르치던 두 남자와 한 여자 중 한 명으로 15년 전 사고로 사망한 16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풍익은 리몽의 남자친구였다. 도신학교는 조숙한 연애를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다. 학업 성적이 좋기만 하면 선생님들은 커플들을 눈감아 주었다. 풍익과 리몽은 12학년 7반의 황금 커플로 모두가 부러워했다. 그들은 함께 정법대학에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해냈다. 단 한 가지 차이점. 한 사람은 상아탑에 들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부검보고서에 차가운 숫자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러내렸다. 리몽은 흐느끼며 울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됐어. 그는 밝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었어.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거였는데 이 모든 건 정씨놈 때문이야. 정립을 언급하자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정씨, 놈은 1000번을 베어 죽여도 모자라. 게다가 법원은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 법이 아직 존재하는 거야. 그녀는 억눌린 고통을 쏟아냈다. 풍육의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며 그를 키웠다. 풍익이 죽자 그의 어머니는 정신이 나갔고 암에 걸려 항암 치료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정청이라는 저주받을 놈은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도는 차라리 창고에 곰팡이 피게 두겠다 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끌려가 죽었다. 리몽은 눈물을 닦았다. 류리는 휴지를 건네며 손이 떨렸다. 그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망설임 없이 손을 쓸 것입니다. 목소리가 쉰 듯했다. 그녀의 눈은 광기 어린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마친 후에 평온한 뿐이었다. 그게 진실임을 나는 알았다. 방에서 나오자 내 옷 뒷부분이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류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이걸로 제출해도 될까요? 가서 왕원에게 리몽이 모두 자백했다고 전해. 나는 등을 기대고 머리가 줄처럼 팽팽해진 채 리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류리는 내 뜻을 알아차리고 떠났다. 그렇다, 나와 류리는 연극을 한 것이다. 리몽 앞에서 왕원이 자백했다고 가장하며 그녀가 스스로 죄를 인정할지 시험해보려 한 것이다. 나는 리몽이 왕원이 죄를 뒤집어쓰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그녀가 정정청을 뼈저리게 증오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남아 그 불구 소녀가 모든 걸 떠맡게 두지 않을 거라고 내기했다. 방 밖에 서서 나는 고요함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몇 분 후 류리가 돌아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왕원이 자백했다. 흉기는 리몽이 가져와 집 근처 농산물 시장에 버렸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기에서 이겼다. 이몽은 사랑도 깊고 증오도 강렬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복수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했을 것이다. 부국장 닝에게 넘겨야 할 날이 하루 남았다. 범인은 드러났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17번의 칼날, 16명의 희생자, 17번째 칼날은 무엇일까? 리몽과 왕위엔 모두 동기가 있었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정정청을 그렇게 잔혹하게 고문하기로 결심하게 했을까? 누가 혹은 무슨 일이 그들을 자극한 걸까?
류리가 들어왔다. 사장님, 서류 준비됐습니다. 절차 시작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시체에 난 16번째 칼자국 기억하나요? 그녀는 얼어붙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의심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는 침묵하며 부검 사진을 밀어주고 뒤엉킨 상처를 응시했다. 이 칼자국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공기가 짙게 깔렸다. 이몽과 왕원의 자백조서는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지만 그 칼날은 여전히 이름 모를 자의 것이었다. 나는 등을 기대고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다. 샤오옌. 지난 이틀간 미국행 비행기를 당장 조사해 왕위안과 친한 그 젊은이는 두 남자와 한 여자 중 남은 남학생일까? 나는 사건 해결에만 몰두해 이 명백한 단서를 놓치고 말았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왕위안과 리몽은 살인죄를 모두 떠안고 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정정청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 3인조의 핵심 인물이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왕원이 리몽이 체포된 것을 알고 공범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인물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그가 이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샤오엔이 숨을 헐떡이며 승객 명단과 호텔 체크아웃 영수증, 공항 픽업 영수증을 건넸다. 모두 일치했다. 창문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보잉 747이 승객 탑승교에 정박해 있었고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그를 놓치지 마.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비행기 탑승구로 달려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공항 스피커는 여전히 승객들에게 빨리 탑승하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항공편은 탑승을 마감했습니다. 승무원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이 비행기 맞죠? 나는 창문을 가리키며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승무원과 직원들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몸을 숙여 차단선을 넘어 승객용 다리로 곧장 돌진했다. 다리 끝에서 객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승무원이 나를 보고 깜짝 놀라 손을 들었다. 선생님,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시하고 곧장 들어갔다. 객실 조명은 따뜻했고 좌석은 거의 다 찼으며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승무원들이 일제히 길을 막자 나는 경찰증을 꺼냈다. 수사 경찰입니다. 비행기에 용의자가 있습니다. 이륙하지 마세요. 승무원들은 망설였고 한 명이 조종실로 달려가 기장에게 보고했다. 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 얼굴을 찾아 눈길을 훑었다. 한 남자가 일어섰다. 짙은 세계 재킷, 날렵한 재단,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졸업사진 속의 얼굴 그대로였지만 더 성숙해지고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리 대장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모두의 여정을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샤오엔과 항공경찰이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다. 수갑을 채워 내 목소리는 무덤처럼 깊었다. 샤오엔이 다가와 그의 손을 수갑으로 채웠다. 객실 안에서는 몇몇 비명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다. 천셴 씨, 당신은 111-221 특별 중대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두 남자와 한 여자 중 마지막 남학생인 천셴은 12학년 7반에서 유일한 가난한 학생이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6남매 중 맏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독신학교에 보내졌다. 베이징의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대학은 공비 유학을 지원해 주었다. 그 후 계속 공부하며 해외에 정착했고 단 한 번도 담강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었다. 류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진셴의 집으로 갔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8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학교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셴은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반짝이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깊이 바라보며 물었다. 왜 정정청을 죽인 거야? 보상금을 안 줬기 때문이야.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그가 물었다. 리 대장님, 절망의 끝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침묵했다. 아니요. 15년 전,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친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물었다. 담배 있나요? 내가 건네주자 그는 순순히 내게 담배를 입에 물게 했다. 내가 불을 붙이자 그는 깊게 들이마시고 연기를 내뿜었다. 죄송합니다. 압박감에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리 대장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 소년이 있었는데 도시 최고의 공립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15살부터 집에서 용돈을 받지 않았고 부모님은 어른이 되었으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은 장학금이었죠. 반 친구들은 그 사정을 알고 아무도 장학금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5천 위안은 당연히 그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기에 그 돈은 8등분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가장 싼 밥 한 끼만 먹고 밥은 공짜로 먹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종종 교문 밖에서 간식을 먹자고 권했고 기숙사에서 치킨 파티를 열어 그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했다. 여학생들은 생일 케이크나 남은 밥을 남학생들에게 가져다주며 내 생일인데 아직 안 먹었으니 도와서 먹어줘라고 말하곤 했어. 반 친구들은 각자 1년에 최소 2번씩 생일을 맞아 네가 잔치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널 도왔다. 졸업 전에 너는 비처럼 울었어. 너는 다 알고 있었어. 7학년 이전에는 너는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 네, 집은 정말 가난했다. 형제자매가 6명이나 됐다. 부모님은 체면을 차려 가난 등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돈은 없어도 의지는 가난하지 않다. 구걸하지 마라. 부모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까 봐라고 말했다. 네가 빈곤 증명서를 만들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위원회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지. 친구들의 선해 덕분에 네가 고등학교 3년을 마칠 수 있었어. 그 착하고 선량한 친구들이 술 취한 놈 때문에 죽어버렸어. 대학 합격 통지서도 보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리 대장님, 선악이 반드시 보응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비웃었다. 살인의 방화까지 저지르고 다리 수리하고 길 고치다가 무덤도 없이 죽다니. 돈을 너무 사랑해서 친자식을 죽게 내버려 둔 자도 있잖아. 그날 페라리를 운전한 건 정립이 아니라 정정청이었어. 나는 숨을 헐떡였다. 정정청이 운전했다고. 현장 경찰은 왜 그가 채 있었다고 언급하지 않았을까? 천셰는 내가 의심하는 걸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며 말했다. 진짜 운전자는 정정청이었어. 그는 내 친구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전기의자에 앉혔어. 어떻게? 나는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왕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리 팀장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지난 몇 년 동안 위엔위엔은 자신의 월급으로 친구 가족을 은밀히 도왔습니다. 정씨 가족의 신뢰를 얻자 그녀는 몰래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난달에 그 따귀는 정정청이 눈치챘기 때문인가요? 진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협박했어.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업자를 고용해 내 친구 부모님 집문을 막아버리겠다고. 그녀는 유언장에서 제외되었고 그는 전문 관리인을 고용해 그녀를 서서히 주변으로 밀어냈어. 위엔위엔이 반박하며 왜 정씨 집안이 돈이 있으면서 배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천셴이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 지난달로 돌아가자. 왕위에는 부은 뺨을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정청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서민들은 그냥 쥐새끼들. 노구,
인간 배터리일 뿐이야. 돈 줘봤자 소용없어. 배상한다고 그 자식들이 살아나겠어. 게다가 천재들은 어떻냐. 학교를 졸업해도 우리 회사에 무릎 꿇고 일자리를 구걸한다. 내가 그들에게 재생을 허락한 거다. 다음 생에 우리 집안으로 환생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걸 모른다. 그는 왕원을 노려보며 마치 독사처럼 으르렁거렸다. 왕원은 놀라 말했다. 어떻게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요? 정정청은 하고 술을 따랐다. 왕원의 눈빛이 반짝이며 조각들이 모여 끔찍한 추측을 완성했다. 정정청이 좋아하는 술, 스카치, 위스키, 사고 현장. 페라리 부조종사가 60년산 맥켈란 한 병을 반쯤 마셨다. 그날부터 위안은 사고를 직접 조사하며 나와 리몽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학년의 친구 청립을 기억하며 위안과 리몽은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청립이 술을 마시면 졸린다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술을 몰래 마셔 취한 적이 있다. 그날 아침 그가 왜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다. 리몽은 인맥을 통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입수했다. 차가 충돌하고 인도 옆 수풀로 돌진했다. 차량 앞부분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였다. 청립은 5분 후에야 운전석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5분은 청정청과 청립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정립은 차 옆에 서 있었고 정정청은 이미 오래전에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처음에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시계 공장에서 밤을 지사오며 우리는 그의 입에서 진실을 캐냈습니다. 리 대장님,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런 부모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정립을 속여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정립이 어리다고, 모두가 어린애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당신은 정씨 가문의 가장인데 감옥에 가면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요. 당신은 달콤한 말로 칭찬하며 정립에게 술반병을 마시게 한 뒤 문을 열고 덤불 속으로 숨어들어 몰래 집에 돌아와 집에 있는 척 했어요. 내가 끼어들었다. 정부인은 아셨나요? 어떻게 남편이 아이를 해치는 걸 방관하셨나요? 진센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으면 어쩌려고. 그녀는 그저 남편에게 의지하는 주부일 뿐이야. 정정청이 없으면 어디서 부를 누리겠어. 게다가 정립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라 정정청이 정부와 낳은 사생아야. 그가 데려와 그녀가 키운 거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정청에게 남은 칼날은 16번째 희생자 정립을 향했다. 복수이자 늦었지만 정의의 실현이었다.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로 목욕하니 졸음이 사라졌다. 머리를 말리며 앉아있는데 책상 위 노트북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열어보니 브라우저가 15년 전 사고 뉴스에 멈춰 있었다. 정립의 사진, 127 학급 문 앞에 꽃과 촛불이 가득했다. TV 인터뷰 장면, 기자가 7학년 남학생이 추모 글을 쓰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왼손으로 펜을 잡고 한 획 한 획 천천히 쓰고 있었다.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즉시 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 후 류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127반 생존 학생들은 11월 21일 이후 차례로 출국했습니다. 역시나 정정청의 시신에 난 칼자국은 깊이가 제각각이고 각도가 혼란스러워 법의학자는 여러 명의 범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한 자국은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리몽과 진셰는 오른손으로 조서를 작성했다. 왕위에는 칼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남학생은 왼손으로 글씨를 썼다.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모두 가담했다. 127반에서 살아남은 모든 학생들이 정정청을 고문했다. 판결 전날 나는 두꺼운 서류 묶음을 기록 보관실에 제출했다. 동료는 고개를 숙여 대조하고 있었고 나는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를 바라보았다. 왕위엔이 정씨 부인을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들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침묵했고 눈빛은 평온했으며 변명도 분노도 없었다.
세 사람은 후회하지도 안도하지도 않았고 단지 지친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이다. 생존한 다른 학생들은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정 부인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대부분은 왕원이 해외로 빼돌려 추적할 수 없게 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왕원을 가리키며 은혜를 저버렸다. 너는 농부 악사 속에 뱀이다라고 소리치며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선고 주간 온라인 여론이 폭발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정의의 사자, 담강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16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가상 꽃을 올렸다. 하지만 아무리 악랄해도 법이 심판해야지. 자의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나는 신문실에서 천신이 묻던 말이 생각났다.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왕위안 리몽. 천신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나는 세 살인자를 감옥에 보냈다. 그것이 정의다. 정정청이 10여 명의 청소년을 찔러 죽이고 아들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게 하여 배상금을 피한 것도 127학급이 그를 죽인 것도 정의다. 진신이 말했다. 도덕적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없을 때 수술용 칼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에 완벽한 정의가 있을까? 저장등이 번쩍이며 나는 정신을 차렸다. 서명하고 서류를 건넸다. 등을 돌리고 철제 캐비닛을 돌아보며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소년들, 진실, 고요한 밤들은 생기 없는 검은 글자로 변해 서류철에 갇혀버렸다. 나는 비 오는 밤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다. 가로등 아래 비가 살짝 내렸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듯했다. 외전 10살 왕원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를 다시 거절했다. 아이가 이렇게 커서 오래 기다릴수록 입양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보육원 선생님이 권했다. 왕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데리러 올 거예요.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방으로 돌아가 베개 속에 숨겨둔 소공주를 꺼내 책 표지를 살짝 들썩였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짧은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사랑하는 내 사랑.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정립. 반년 전 16세의 한 소년이 자원봉사팀과 함께 캠프에 와서 그녀를 찾았다. 윈윈, 내가 널 찾았어. 그는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자와 아들을 낳고 쫓겨났다. 다른 남자와 딸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장애가 있었고 치료할 돈이 없어 병원에 버려졌다. 소녀는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했고 어머니를 찾으려 애썼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가 있었고 그걸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그 여자아이야. 왕유엔이 고개를 들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오빠예요. 정립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원원아. 착하게 기다려. 내가 커서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알겠지? 왕원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창문 앞에 풍경종을 흔들었고 그 맑은 소리는 소년과 소녀의 웃음소리만큼 즐겁지는 않았다. 여기는 에이야 구만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